인공지능 AI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인공지능 AI 언어 모델에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인은 누구인지 물어봤어. 근데 미인이 뭐야? 아름다운 사람, 나처럼 얼굴이나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를 말하지. 지금 나랑 장난? 암튼 AI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았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는데 기원전 69년에 태어났고 18세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야. 아름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영국의 신 키츠는 미는 곧 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때때로 성적인 의미와 결부하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성은 그 아름다움으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 역사상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트로이의 헬렌.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헬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되어 트로이로 끌려가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갈등을 빚게 되면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지성과 정치적 지식도 유명했지만 아름다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혁명 전 마지막 프랑스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는 패션 감각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정교한 헤어스타일과 사치스러운 옷은 군주제의 과도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황후는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길고 물결치는 머리칼, 시와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반항적인 정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코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 중 하나였다고 하지. 만약 그녀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클레오파트라의 외모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오히려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군사적 수완이 역사적 유산에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럼 AI를 이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를 하나 내볼까? 서양의 최고 미인으로 클레오파트라를 꼽는다면 동양의 최고는 단연 중국의 양귀비이지. 양귀비는 중국의 당나라를 망하게 만들 정도의 미인, 경국지색이라고 불렸지. 그럼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 가운데 누가 더 미인일까?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문제는 풀 수 있을까?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 확실히 둘의 미모는 저작거리 논쟁거리입니다. 누가 이겨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AI와 상대하는 논리적 관점으로 생각해본다면 누가 미인이다 라고 우기기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왜 결코 풀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언젠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정말로 풀 수 있다고 하면 풀 수 없다라는 전제가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 방법은
왜 한국의 수도는 부산인 것일까? 와 같이 일종의 문법 위반이며 문제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정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과 이야기 신들의 신들의 미인 미인 대회. 대회.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먹는 사과 말이야. 사과는 나도 좀 알지.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세 개의 사과가 있지. 알겠어?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화가세잔의 사과. 맞지? AI가 말해준 거야. 헉, 어떻게 알았지? 외우지 말고 이해하란 말이야. 잘 들어. 이브의 사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뉴턴의 사과에서 근대과학이 나왔고 세잔의 사과는 현대미술을 꽃피웠다고 하지. 그럴듯한데? 그럼 황금사과 이야기는 알아? 황금사과? 여신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무려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한 에리스는 결혼식에 참석해 잔치상에 황금사과를 내놓았습니다. 싱거운 복수 같지만 사과에 적힌 가장 아름다운 올림포스 여신에게 이 황금사과를 바칩니다. 라는 글 때문에 고귀한 세 여신 사이의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인 만큼 사과는 마땅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테나는 외모는 딸리지만 어느 신보다 지혜의 아름다움이 앞선다고 믿었고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자신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여신의 자존심 대결에 의도치 않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신들의 미인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도 개입을 꺼렸습니다. 그에게 헤라는 아내, 아테나는 딸,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바람기를 발휘하고픈 여신이었습니다. 불화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신들이 모두 심판을 사양하는 바람에 제우스는 트로이의 왕자인 인간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새 여신은 파리스를 꾀었습니다. 아테나가 제일 먼저 나타나 그 사과를 주면 세상에서 으뜸가는 지혜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자기만큼 아름다운 여자와 짝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여신만큼 아름다운 아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혜와 권력을 주겠다는 두 여신을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황금사과는 아프로디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미스 올림포스를 만들어낸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한 접점을 이루는 사건이었지. 신화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기록하고 있어. 즉,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여자라는 대목이 문제였어. 당시 온 그리스 땅에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이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가 되어 있던 헬렌뿐이었거든. 여신은 약속을 지킨답시고 파리스로 하여금 유부녀 헬렌을 꿰어내어 트로이로 돌아가게 했는데 메넬라오스는 아내를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어.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이지. 그럼 AI를 이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제를 또 내볼까? 세 명의 여신이 이렇게 말했어. 아테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프로디테는 아니다. 아프로디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헤라는 아니다. 헤라, 내가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그것은 누구일까?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아테네가 가장 아름답다, 즉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아프로디테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아테나의 발언은 거짓이므로
그 발언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20가지 변신. 오늘은 역할극이야. 보초를 통해 옥타비아누스에게 전하게 해라. 꼭 기다려야 한다. 이제 그 무화과의 맛을 보자꾸나. 이것은 맛이 강하면서도 빨리 끝난다고 하더군. 기분이 정말 이상하구나. 지난 삶이 오랜 꿈처럼 느껴지는군. 마치 타인의 꿈처럼.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 자신의 꿈이 시작될 것이다. 안토니우스 기다려요. 로마인이 물었다. 여왕은 잘 가셨느냐? 그러자 시녀가 대답했다. 아주 훌륭히 가셨습니다. 수많은 고귀한 통치자들 중에서도 최후의 통치자답게. 아으, 슬프구만.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최후라는 거구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미와 색으로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판무파탈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미의 대명사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 고심한 똑똑한 여왕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기원전 69년 당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사후에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고 함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 왕실은 근친혼을 법으로 정의 왕실의 혈통이 다른 피와 섞이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18살, 남동생은 10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정치를 도맡아 하는 동안 당시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이 혼재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고 세계 도서관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서로 지식을 갖추고 천부적인 언어 능력으로 무역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교통하던 많은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로마에 맞서 자신의 왕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외교와 정치를 펼쳐 나갔습니다. 결국 로마의 두 라이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1인자 자리를 두고 악티움 해전에서 최후의 한판을 벌였지.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지. 그런데 악티움에서 패배하고 이집트까지 쫓겨온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꿈꾸던 제국 건설의 야망도 이집트 왕조의 독립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했다고 해. 그것은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개선행렬에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모욕을 당하지 않을 마지막 방법이었지. 일설에 의하면 일부러 놓아둔 독뱀에 가슴을 물려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도 해. 암튼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끝이 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고 말았어. 어째 좀 슬픈 이야기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역시 아름다움이 전부인 여성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게. 다음은 클레오파트라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알려줄게.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독약 같은 아름다움의 상징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만남이지. 카이사르 그리고 다음에는 안토니우스. 로마의 두 영웅을 다 사랑했다는 말이네.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바닥에 까는 깔개로 몸을 감고 몰래 카이사르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아흑. 깔개가 펼쳐지고 나타난 미모의 이집트 여왕. 유명한 호세칸이었던 카이사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즉시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 대단한 스캔들이었겠네. 그니까 당시 클레오파트라 7세의 나이 21세였고
카이사르는 52세였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녀가 로마의 위대한 두 명의 영웅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차례로 사랑하였고 두 영웅과 그녀 모두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당대의 영웅을 차례로 홀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강조되는 반면 여성 또는 정치가의 삶 자체는 외면돼 요브로서의 이미지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 공지에 몰리고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를 이용해 남국을 타개해 갈 것을 결심합니다. 카이사르와의 극적인 만남 이후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무찌를 군대를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내부의 적들을 몰아내고 이집트의 안정과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 사이의 아들을 낳고 새로운 야망을 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닦아놓은 발판을 딛고 아들 카이사리온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이집트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카이사르의 죽음과 함께 부질없는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 사후 로마는 안토니우스파와 옥타비아누스파로 나뉘어졌지. 로마의 권력이 누구에게 가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안위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에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어렸던 옥타비아누스보다 카이사르와 고생한 안토니우스가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들여 유혹하지. 안토니우스도 그녀에게 빠지고 정략적으로 시작했지만 안토니우스의 매력에 끌린 클레오파트라도 사랑에 빠지고 클레오파트라는 정당한 결혼을 통해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후계권을 보장받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주인을 꿈꾸었지만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지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지. 불행하게도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는 그녀를 그녀 시대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군에게 패배했고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지성과 정치적 지식, 역경에 직면한 용기로 기억되는 세계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군함 천적을 출정시킨 얼굴. 신화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우스 신과 관련이 있을 거야. 많은 걸 알고 있구만. 그치? 어느 날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여왕인 네다를 보고 반했지. 제우스는 백조로 변해서 호수에서 목욕하는 네다에게 접근한 거야.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가 헬렌이었고 나중에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소유한 아가멤논의 동생과 정략 결혼을 했어.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른데? 너무 미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지. 다른 이야기는 역시 제우스와 정의의 여신 사이에 알로 태어났다는 설이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천척이 군함을 출정시킨 얼굴. 트로이의 헬렌에게 붙은 별명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17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시기에 뛰어난 극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붙인 것입니다. 말로우는 30이 되기도 전에 죽었지만 문학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짜 작가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트로이의 헬렌을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파리스입니다. 파리스는 자기 몸에서 나온 횃불 하나가 온 도시를 불태우는 태몽과 함께 태어났다고 합니다. 점술가의 말로는 그건 바로 태어날 아기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리스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새 여신의 미인 경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최고 미인으로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황금사과와 연관된 파리스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 파리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약속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렌을 데려오기 위해 스파르타로 떠났습니다. 당시 헬렌은 메넬라우스 왕의 왕비였으나 둘은 눈이 맞아 트로이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아내까지 빼앗기자 바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런 동생을 바라보다 화가 난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트로이를 쳐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헬렌은 천척의 군함을 출정시킨 얼굴이 된 것입니다.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이 소재를 현대사회로 배경을 옮겨 영상물로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AI는 먼저 트로이 전쟁의 현대판 궤적을 말하더만 등장인물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정치인, 사업가 또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다시 상상될 수 있고 권력민족주의 전쟁의 비용이라는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다는 거지. 또 로맨틱 드라마로 헬렌과 페리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뉴욕, 파리, 도쿄와 같은 현대적인 도시를 배경으로 그 주인공의 삶의 방식과 열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추천했어. 이 정도가 일반적인 영상물이라면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헬렌을 중심에 두고 종종 수동적인 피해자 또는 여성 운명으로 묘사되는 인물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는 기획은 좀 더 흥미로워 보이지.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압박과 기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문화적 규범, 성역할, 그리고 남성 우위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실제로 트로이의 헬렌의 이야기를 현대적이고 페미니스트로 다룬 드라마가 있어. 트로이, 폴 오브 어 시티라는 미니 시리즈인데 여기에서 헬렌은 단순히 수동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복잡하고 갈등적인 인물로 나와. 이렇게 신화는 이야기꾼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따라 무수히 해석되고 재창조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 아름다움은 여성의 영원한 자산, 트로이의 헬렌. 미니, 근데 말이야. 트로이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서 거짓말 같아. 의심은 많아가지고. 나만 그런가? 사실 트로이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시로 알려졌지만 그저 이야기, 전설이라고 생각됐다가 마침내 실제로 밝혀졌어. 그래? 19세기의 독일에서 태어난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일리아드를 잊지 못하고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할 결심을 했고 궁전이라고 불리는 언덕을 발굴했어. 대단한 열정인데. 지금도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지역에 트로이 역사국립공원이 있지. 튀르키예 어로투르바인 트로이 지역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어. 와우, 꼭 가보고 싶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노래했듯이 트로이 전쟁은 성을 함락하기 전까지 1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트로이 목마 전술로 전쟁은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헬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음에도 없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시들지 않는 미모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영원한 자산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떠돌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리아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트로이인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족이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오. 생김새가 너무나 불사의 여신을 닮았으니 말이오. 헬렌이 그리스 신화에서 드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된 것은 트로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이용당했다는 점, 불사를 지닌 제우스의 딸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입니다. 또 헬렌은 제우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많은 헤라의 미움을 사지 않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파르타에서는 헬렌은 메넬라우스와 함께 신으로 받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트로이의 헬렌의 죽음이나 신격화에 관해서는 많은 버전이 있지. 헬렌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시인 에우리피데스의 버전인데 신격화되어 충실한 남편 메넬라우스와 함께 엘리시안 들판으로 보내졌고 트로이의 헬렌을 암살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로 이어가지.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헬렌이 스파르타 근처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신전에 남편 메넬라우스와 함께 묻혔고 헬렌은 반신으로 숭배됐다고 해. 가슴 아픈 버전도 있지. 로디아 섬의 폴릭소가 말한 내용인데 아름다운 헬렌은 남편 메넬라우스의 아들들에 의해 추방되고 하녀들이 트로이 전쟁에 죽은 자로 위장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지. 복수, 그것이 헬렌을 너무 괴롭혀. 그녀는 그 고통과 함께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매기로 결정했다는 결론이야.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